예,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진우입니다. 그, 강의를 어떤 연령층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지가 제가 좀 애매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쉽게 준비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떤 분은 좀 너무 쉽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너무 어렵게 느낄질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 로봇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라고도 예전에는 불렸고 지금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뭐 이렇게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에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우 교수입니다. 이동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부하기에 앞서 가지고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뭐 로봇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로봇이 뭐냐라고 물으면 잠시만요. 네, 이런 로봇 떠올립니다. 누구죠? 프라임이죠,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오토봇의 리더라고 알려져 있고요. 스펙이 비공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이제 실사 만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사 영화 같은 이 트랜스포머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헐리우드 SF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로봇에 대해서 스펙이 공개가 돼요. 이 로봇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떤 기능이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스펙들이 공개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스펙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리즈가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막 벌어지고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제 그렇게 흥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은요. 이 로봇 혹시 보셨나요? 네.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 팀에서 만든 휴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실물 로봇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로봇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팔 두 개, 다리 두 개, 사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사람과 비슷한 이제 걸음걸이, 사람과 비슷한 어떤 작업 동작 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로봇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기고 사람처럼 걷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학술적으로는 우리 대학에서는 내지는 로봇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은 로봇을 자동 제어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 이렇게 많이들 믿어왔었어요. 사실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학문이 태초에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기계공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이제 쇳덩어리들을 관절들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모터를 넣어서 뭔가 전자장치에 의해서 얼마만큼 움직이세요 하면 이렇게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이제 동작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장치가 이제 로봇인데요.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게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거쳐가면서 점점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최초에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거는 체코에 있는 극작가예요. 코미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렐 차펙이라고 하는 작가가 로썸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코미디, 우리로 치면 이제 코미디 대본이죠. 희극 대본을 쓰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강제 노동을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계 장치가 이제 로봇의 태초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체코어로는 그게 이제 로보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자꾸 바꾸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로봇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가 물어보죠?
네이버에 물어보죠. 예. 근데 조금 더 저기 많이 저기 뭐라고 할까요? IT 뭐 내지는 인터넷 같은 거에 좀 더 밝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챗GPT에 묻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에서는 로봇을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오는 것이 로봇은 어떠한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 인간과 유사한 모습과 지능을 가진 기계 또는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동작하고 자동적으로 복잡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장치, 뭐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요거는 이 학문적으로 보면 90년대의 로봇은 무엇이다를 정의할 때에 사용되던 그런 사실은 표현입니다. 현재는 이런 기계 장치 같은 하드웨어가 없는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인터넷 상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런 소프트웨어 로봇도 존재하고요. 그 뭔가 다양한 그 형태,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음 요소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시스템,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감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로봇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더 다양한 형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로봇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로봇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드웨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건 눈으로 보이는 이제 기계적인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그 센서부, 제어부, 그다음에 전원부, 구동부, 조작부. 조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격 조작 로봇 같은 경우에 조작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자율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조작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센서부는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그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그 5가지를 이제 오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로봇에게 그런 오감의 기능을 제공을 해서 외부 환경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부고요. 제어부는 말 그대로 두뇌, 요즘 이제 AI라고 하는데 그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부는 실제 팔다리 같은 것들이 이제 구동부가 되는 거고요. 전원부는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됩니다. 근데 그 로봇 연구를 하는 저기 연구자들이 그 한 뭐 20-30년 전에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미래에 뭐 이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이제 센서는 뭐 이제 인간이 못 보는 것까지 막 보고 뭐 아주 빠르게 뭔가를 이제 뭐 측정할 수 있고 뭐 두뇌는 뭐 인간 수준의 뭔가 상황을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구동부는 뭐 아주 빠르게 뭐 달리고 내지는 심지어 뭐 날아다니고 뭐 이 뭐 배터리는 아주 뭐 이제 작은 소형 배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이제 가볍게 오랫동안 막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하는 그런 아주 먼 미래 그림들을 그려봤었어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실제 뭐 SF 영화라든지 소설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지면서 그 하나하나 이제 뭔가 지금 초등학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로봇공학자가 되면 이런 거 만들어 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현실화됐는데 그 생각보다도 이 그 제어부 AI가 발달하는 속도는 아주 빠르게 지금 원래 예상보다도 좀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요. 그 아주 느리게 생각한 것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배터리입니다. 그 사실 앞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보셨는데요. 휴보 같은 경우에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동안 동작 가능한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얼마나 가능할 걸로 예상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채 1시간도 동작을 못 시켜요. 예. 근데 배터리 충전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그만큼 이제 비효율적이죠. 계속 연속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휴보 같은 경우에 또 단점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배터리 큰 거 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배터리도 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뭔가 소형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로봇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AI가 발전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속도로 배터리가 막 소형화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커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쪽 공학 쪽에 일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의 많은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통 이제 뭐 요즘 코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제 로봇이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로봇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를 뭔가 계획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으로 물을 마셔라고 하면 사람은 그냥 저 한마디만 가지고도 뭘 하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쫙 그림을 그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컵이 어디에 있는지 뭐 내지는 컵이 무엇인지 컵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컵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컵에 어떻게 갈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기계공학 쪽에서의 연구는 주로 로봇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앞에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그 제가 속한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뭐 전자공학 이런 쪽에서는 이 로봇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로봇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동 로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로봇은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로봇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죠. 그럼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위치 내지는 자기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로봇 분야에서는 이제 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위치나 자세를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퀴형 이동 로봇도 있고 다리형 이동 로봇도 있고 뭐 공중 이동 로봇도 있고 뭐 해저 이동 로봇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리형 이동 로봇에 뭐 속할 수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특수한 로봇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퀴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제 뭐 자동차처럼 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긴 바퀴를 달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여러 종류의 로봇들 중에서 가장 뭔가 관리하기가 그 이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쉬운 게 바퀴형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도 바퀴형 로봇에 대한 연구가 이때까지 제일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형 로봇은 보통 이제 사족 보행 로봇, 뭐 개라든지 뭐 좀 더 큰 어떤 그런 동물의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로봇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이동 로봇은 뭐 쉽게 생각하면 요즘 이제 드론이 많이 저기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드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해저 이동 로봇은 이 그 물 표면을 이동하는 로봇도 있고 해저를 이동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물 표면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배처럼 생기기도 하고 해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잠수함처럼 생기기도 하고 내지는 물고기처럼 생기기도 한 이제 그런 로봇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인간 모양을 닮은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식으로 이동 로봇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명한 대표적인 이동 로봇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동 로봇은 이 키바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초등학생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회사가 있어요. 그 원래 그 회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어디에 해당될까? 네이버 쇼핑몰 뭐 내지는 11번가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 원래는 최초의 아마존은 이제 도서 구매 사이트 같은 그런 이제 것에서 시작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알려진 거는 그런 이제 종합
뭐 쇼핑몰로 많이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그 물류 창고 전체에 물류 그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은 물류 로봇을 배치를 해가지고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어떤 상품이 배송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켰어요. 참고로 이제 그 물류 로봇 키바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용하기 전에는 그 주문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일일이 그 어떤 창고에 이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와서 그 꺼내온 물건들을 이렇게 다 박스에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았는데, 저 물류 로봇 키바가 이제 도입된 이후에는 그 직원은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빈 박스를 놓고. 그러면 그 내가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저 키바가 그 물건이 있는 선반 전체를 들고 포장을 해야 되는 그 직원 앞으로 이동을 해서, 직원은 그냥 로봇이 갖다 놔주는 물건을 그냥 집어서 포장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아주 프로세스가 단순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존에서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땅덩이에 제가 재보지는 못했지만 제 예상으로는 10배 이상 크기의 아주 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이틀, 3일 정도 되는 시간 내에 고객이 주문하면 배송이 되는 그런 아주 빠른 배송 시스템을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대표적인 이동 로봇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뭔가 원래 최초에는 어떤 군사용 목적으로 뭔가 정찰을 하거나 이 험지를 산악지대 같은 거를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로봇 위에다가 이제 로봇 팔을 부착해서 이 머리 달려야 될 위치에 팔이 있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단순히 이동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물건을 잡거나 옮기거나 내리거나 하는 어떤 조작까지도 할 수 있게 한 그런 이제 로봇이 되겠습니다. 지금 넘어져 버렸죠. 예. 그런데도 이제 그 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자세를 복원하는 그런 이제 장면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네요. 네. 자,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요거는 또 일본 로봇입니다. 페퍼라고 불리는 로봇인데요. 참고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연구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완성도도 지금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에 이제 그 휴보가 있다라면 일본에는 이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효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 최초에 이제 아시모 프로젝트가 한참 시작하던 시절에 저도 그때 이제 일본에서 로봇을 좀 공부하게 되었었는데, 그 아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동경대학교 교수님가 우연히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한번 좀 물어봤었어요. 왜 일본 연구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로 어색한 질문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2000년대 초반 정도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 세계 어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못 했었어요. 좀 희한한 우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의 신체 구조, 두 팔, 두 다리 달려있는 이 신체 구조가, 우리가 이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주문이 들어와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가 뭘까?
를 떠올립니다. 그게 뭐 바퀴형 로봇이 되든 뭐 다리 달린 로봇이 되든 뭐 아까 전에 뭐 보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다리 달리고 뭐 머리에 팔 달린 뭐 그런 로봇이 되든 뭐 이제 그런 형태를 떠올리는데 그 로봇 공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공부해왔던 지식에 따르면 어떠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어떠한 작업도 그 저기 뭐죠 사람의 형태가 가장 최적화된 형태인 그런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팔 두 다리 달린 이 우리의 이 몸의 형태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작업을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한 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특이한 점인데요. 대신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그 다양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뭔가 특화된 구조인데 아직까지 로봇은 뭔가 다양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만큼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는 더 했었죠. 그 지능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도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만 유독 정부에서 나서서 아주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다란 뭐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 같은 거를 만든다. 막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왜 이런 걸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첫 번째 답은. 두 번째 답은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내 주변에서 이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릴 때 아톰이라는 만화를 보고 컸던 세대인 것 같다. 지금 초등학생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로봇 만화가 익숙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이 또래에는 어릴 때 이제 아톰이라고 하는 일본 로봇 만화가 아주 큰 유행을 했었어요. 그 여러분 초등학생 정도 되는 키에 사람처럼 생긴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구조였는데요. 뭐 이제 그 마하의 속도로 막 날아다니고 뭐 이제 뭐 100만 가지인가 뭐 아주 수십 개의 뭐 나라 언어들을 막 다양하게 구사하는 뭐 아주 지금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로봇인데 어쨌든 그런 로봇에서 그런 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페퍼라고 하는 로봇은 그런 이제 아시모 같은 완전한 휴머노이드는 아닙니다. 바닥은 바퀴형 로봇이에요. 바퀴형 로봇 바닥에 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이고 주로 이제 그 음식점, 호텔 같은 데서 뭔가 서빙을 하거나 뭔가 안내를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사실 이런 로봇도 로봇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로봇 학자들은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이런 로봇을 상용화 시키는데 선두적으로 나섰던 게 이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에서 만든 페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페퍼의 그는 여러분들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그 월 구독 방식으로 매월 이제 돈을 내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이제 로봇은 한 대 단위로 뭔가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구독 형태로 로봇을 그 식당이라든지 호텔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이제 뭐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요게 이제 제가 조작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플레이를 시켰을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동국대학교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이제 트랜스포머 로봇이에요. 이게 왜 트랜스포머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트랜스포머면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생겨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그 목적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그 탐사를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실제 이제 재난재해 상황이 막 건물이 붕괴되고 막 이런 상황 생각을 하면 그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는 바퀴형 로봇의 특징이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바퀴형 로봇은 자기 바퀴의 키를 넘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점프를 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사족 보행 로봇 같은 다리형 로봇이 많이 유행을 최근에 하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환경, 험지 환경에서 돌아다니기에는
그런 이제 타입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로봇은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좁은 통로 뭐 이런 데를 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좁은 통로, 그다음에 뭐 다양한 환경 이런 데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뱀과 같은 형태로 로봇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좁은 구멍도 통과하면서 이제 뭔가 오르막 내리막 험지를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에 결합을 했다가 분리를 했다가 하는 게 그 작업에 따라서 로봇들이 알아서 어떤 로봇이 그 뭔가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는데 이제 못 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로봇들을 호출을 해서 스스로 이제 몸집을 키워가지고 그 키워진 몸집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장애물을 넘고 하는 그런 이제 로봇을 이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동 로봇이 어떤 건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이동 로봇, 이동을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로봇을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점까지 내지는 그 위치까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는 좀 뭔가 뭐 저기 기호도 나오고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사실 그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그냥 저걸 넣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주 단순해요. 바퀴가 그냥 두 개입니다. 왼쪽에 바퀴 하나, 오른쪽에 바퀴 하나. 바퀴 두 개인 로봇이라고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이 바퀴가 두 개인 로봇이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만 예전에 어떤 학생이 똑바로 보내면 되죠 라고 하는데 그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로봇한테 명령을 여러분들은 내리고 싶겠지만 로봇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은 로봇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요. 저 각각의 바퀴한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모터라고 하는 구동체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바퀴 하나에 모터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로봇이 설계가 많이 돼요. 그러면 오른쪽 바퀴를 움직일 것이냐, 왼쪽 바퀴를 움직일 것이냐, 오른쪽 바퀴를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이냐, 왼쪽 바퀴를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로봇한테 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럼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 왼쪽에 같은 속도를 주면 그 같은 속도로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를 회전을 시키면 똑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똑바로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속도로 이제 오른쪽 바퀴는 가만히 둔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의 속도가 다르다라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든 왼쪽으로 회전을 하든 그런 이제 회전이 이루어지겠죠. 실제로 이제 왼쪽 VL이라고 표현한 게 이제 왼쪽 바퀴의 속도, VR이라고 표현한 게 오른쪽 바퀴의 속도인데요. 두 속도가 같으면 로봇은 직선의 위아래 움직임에 직선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왼쪽 바퀴의 속도가 더 크면 왼쪽으로 회전할까요? 오른쪽으로 회전할까요? 네,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네. 이동을 하면서 로봇 몸체가 분리될 수는 없으니 로봇 몸체가 계속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바퀴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보다 왼쪽 바퀴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더 많이 벌어지는 게 왼쪽 회전이겠죠. 그러니까 왼쪽 바퀴의 속도가 더 많으면 왼쪽 바퀴가 더 많이 이동하면서 이런 방향의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른쪽 바퀴가 속도가 더 크면 반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봇을 기본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바퀴형 로봇이 아닌 바퀴형 로봇이다 하더라도 바퀴 두 개인 로봇이 아닌 더 복잡한 로봇 내지는 바퀴형 로봇이 아닌 다리형 로봇들은 아주 좀 복잡한 수학식들을 풀어가지고 내가 내린 명령이 실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로봇학에서는 한글로는 뭐 기구학, 영어로는 키네마틱스 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나중에 대학 이상에서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동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경로 계획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가를 찾는 것이 경로 계획인데요. 제일 쉽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간에 있는데 내지는 여러분들 극장에 가시면 영화를 보다가 영화 보기 앞부분에 뭔가 대피로를 안내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화재가 나거나 어떻게 되면 뭐 여기 문이 있으니 뭐 이런 선, 저런 선, 이런 선 등을 따라서 대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 대피선들을 로봇한테 만들어주는 게 경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문을 가야 된다, 내지는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중앙 경유점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가장 뭐 좋은가. 쉽게 생각하면 가장 짧은 길 가는 게 가장 좋겠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짧은 길이 항상 가장 좋지만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등산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앞에 꼭대기가 보이는데 등산로가 계속 굽이굽이 있어요. 그 굽이굽이 있는 이유가 같은 높이를 올려 보내는데 내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경사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낮은 경사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배려를 하는데요. 로봇 입장에서 더 힘든 길이 있을 수 있고 더 쉬운 길이 있을 수 있고 무조건 짧은 길이 제일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로 계획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정도의 그 뭔가 특징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경로 계획을 설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적성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어떤 경로가 제일 짧은가, 이게 가장 짧은 경로가 맞는가,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최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돌 가능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로봇을 이동을 시킬 때 두 바퀴에 같은 속도를 주면 똑바로 갑니다라고 했죠. 근데 두 바퀴에 같은 속도를 줘도 똑바로 안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나는 똑같이 움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모터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닷가의 마찰력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그 한쪽이 뭐 잠깐이라도 뭐 미끌림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터가 회전하다가 잠깐 삐걱한다든지 하면 막 회전들이 막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봇을 그러니까 로봇 움직임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오차가 늘 존재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가 발생을 하더라도 충돌 뭔가 깨지는 물건과 충돌하지 않거나 아니면 벽과 충돌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뭔가 여유 폭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어떤 이제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에 가장 안전한 경로가 무엇일까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가능성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데 말은 좀 어렵습니다. 완전성이라는 게.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내가 이제 어떤 뭐 지능적인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 알고리즘이 답해 주기를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경로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개의 경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 최단 경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경로가 있는 경우에 항상 경로를 찾아줄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이제 완전성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경로 계획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세 가지 특징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더 각각의 특징에서 내지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로봇 앞서 로봇 하드웨어 보여드렸을 때 보여드렸던 센서부와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로봇 이동 제어와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로봇 경로 계획과 관련된 연구, 이런 연구들을 이제 주로 하는데요. 로봇 형태를 설계하는 그런 기구학적 로봇 형상과 관련된 그런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어쨌든 한 연구를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하나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제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중간에 이런 좀 엉뚱한 문제 하나를 좀 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뭔가 그 문제집 같은데 뭐 씌어가는 페이지에 막 나올 법한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 항아리 내에 동전들이 막 있는데 그 동전들이 기본적으로 다 같은 동전이에요. 같은 동전이기 때문에 무게도 같고 뭐 형태도 같습니다. 근데 누가 가짜 동전 하나 넣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짜 동전은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형태도 같고 크기도 같습니다. 근데 무게가 재질이 달랐는지 무게가 살짝 가벼운 그런 이제 뭐 여기 무게가 뭐 다른 그런 가짜 동전 하나가 들어있을 때 가볍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양팔 저울 아래에 보이는 저런 게 양팔 저울이에요. 양쪽에 물건을 두면 더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이제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 하나 가지고 이 가짜 동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여학생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 두 개의 접시가 있으니까 한쪽에다가 하나를 두고 항아리가 하나인 거죠. 예, 항아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전들이 뭐 항아리에 쌓여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똑같은 기스만큼 세 가지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으로 넣어가지고 그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내려가는 게 네, 지금 조욱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생이 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제 이해를 바탕으로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항아리에 들어있는 동전들을 절반으로 나눈다, 절반씩 나눈다. 그래서 한쪽 한 덩어리에 동전들은 왼쪽 저울, 뭐 왼쪽 팔, 뭐 저울의 왼쪽 팔, 또 나머지 덩어리는 이제 저울의 오른쪽 팔에 올리게 되면 가벼운 동전이 들어있는 쪽이 가벼운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곳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 가벼운 동전이 있는 올라간 것만 가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고 무거운 거는 버려도 된다. 뭐 그런 의미이신 거죠. 예, 좋은 답입니다. 혹시 지금 이 학생이 한 답보다 더 좋은 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이 학생이 말한 답이 틀린 답 아닙니다. 아주 좋은 답입니다.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답 혹시 떠올리거나 아시는 분? 떠올릴 수 있으신 분 있나요? 그 정답을 누가 손 드셨나요?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동전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계속 비교를 해나가요. 왜냐면은 그게 약간 그 반으로 계속 나눴을 때는 무게가 더 무거운 거에다 같은 동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비교를 해봐서 무거운 거를 모아놓고 가짜 동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씩 비교하자의 의미는 양팔 저울의 한 팔에다가 동전 하나를 올려놓자라는 의미인 건가요? 네. 그렇게도 이제 하나씩 올려서 이제 비교하면서 그 가짜 동전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가능한 답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여학생의 답보다는 더 많은 저울질을 아마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울질을 하는 횟수의 측면에서는 앞에 여학생의 답안이 조금 더 좋은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정답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동전을 세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왜 세 묶음이냐면 지금 한 묶음은 저울의 한 팔, 왼팔, 나머지 한 묶음은 저울의 오른팔, 나머지 한 묶음은 안 올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가짜 동전이 왼팔이나 오른팔에 있으면 그쪽 저울이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가짜 동전이 안 올린 나머지 그룹에 속한다라면 양팔 저울이 평행이 될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절반씩 양팔 저울이 없는 그룹을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3분의 2씩 제외를 시킬 수 있으니 이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을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답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방법을 실제로 로봇 내지는 컴퓨터가 뭔가 한 단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단위 행위로 얘들을 절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남은 동전을 뭐 세 그룹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전 묶음을 뭐 AB, AC, BC의 순서로 뭐 양팔 저울 위에 올리고 가벼운 동전 묶음을 찾는다. 세 번째, 가장 가벼운 동전 묶음을 제외한 나머지 동전 묶음은 버린다. 네 번째, 뭐 남은 동전 묶음의 동전 개수가 한 개가 아닌 경우에 다시 반복한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단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순서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런 이제 표현 방법을 알고리즘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의 예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적어드린 건 아주 좀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요약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설명드린 거 이상으로 좀 고민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고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숙제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만약에 동전의 개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3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거는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죠. 앞서 여학생의 답안에서도 동전의 개수가 짝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홀수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시작할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를 계속 반복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틀 안에서 그런 이제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사실은 완벽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우리의 논제로 돌아와서요. 로봇 경로 계획 문제에서 알고리즘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제가 했던 그런 연구가 어떤 거였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은 버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 경로 계획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버그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벌레 뭐 이런 뜻이죠. 아주 간단한 곤충 뭐 벌레들의 움직임, 아주 이제 지능이 낮은 그런 생물입니다. 그런 이제 움직임을 모방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버그 알고리즘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버그 제로, 버그 원, 버그 투, 뭐 탄젠트 버그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버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버그 제로 알고리즘 하나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버그 제로 알고리즘은 적혀 있는 것처럼 딱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네 줄의 절차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로봇이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가정이 있겠죠. 목적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내지는 어디에 있는지 같은 정보는 사전에 물론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동작 가능한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 목적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이동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도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장애물을 만나서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만약 이동 중에 장애물을 만난다면 그러면 장애물의 벽을 왼쪽 방향으로 따라가든 오른쪽 방향으로 따라가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왼쪽 방향으로 가자라고 사전에 정한 경우에 왼쪽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다시 목적지 방향으로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거를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네요. 자, 저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트라고 하는 아래쪽에 이제 글씨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빨간 점에서 로봇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위쪽에 있는 녹색 원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스타트에서부터 목적지를 잇는 어떤 가상의 선분을 따라서 로봇은 최초에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긴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장애물 만나면 이제 왼쪽으로 꺾는다라고 프로그램을 했다라면 왼쪽 방향으로 벽을 따라가면서 계속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탈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장애물과 다시 충돌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애물 만날 때랑 같은 일이 왼쪽으로 벽 따라가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탈출할 수 있는 시점에서 탈출하는 같은 일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버그 제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버그 제로 알고리즘은 얼핏 보면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미로 같은 지도가 주어지면 움직임이 좀 이상해집니다. 왜 이상해지냐면 앞서와 같은 그런 이동을 저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 원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위쪽에 있는 녹색 점 피니시까지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일단 로봇은 올라가다가 장애물과 부딪혔으니 미리 정해진 왼쪽 방향으로 벽을 따라서 가다가 자, 요거 좀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손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스타트에서 올라가다가 벽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다시 여기서 탈출이 가능하니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또 벽에 부딪혔으니 왼쪽으로 가다가 가다 보니 위로 갈 수 있네 해서 또 위로 가다가 또 부딪혔네 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또 위로 가다가 하면서 여기서 계속 맴도는 막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경로 계획의 세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완전성이 만족되지 않는 알고리즘인 겁니다.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를 찾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막상 이제 돌려보면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이론들이 만들어져요. 지금부터 몇 가지 보여드리는 요 알고리즘들은 이 경로계획 문제에서는 고전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연구되어 온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뭔가 상업화되는 그런 상품 에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그런 이제 고전적인 방법들인데요. 자, 그 두 번째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 영어로는 비지빌리티 그래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가시성 그래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기 그 빨간색으로 점선이 있고 빨간색으로 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실선이든 빨간색 점선이든 양 끝에 회색 점 두 개가 있죠. 회색 점 두 개가 로봇이 움직이는 시작점과 끝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어떤 저런 빨간색 점선과 같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도착 가능한 어떤 경로가 존재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경로를 그 출발점에 그리고 끝점에서 쫙 잡아서 당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형태가 저런 딱딱 끊어지는 저런 이제 장애물 벽에서만 딱 꺾이는 저런 직선들의 선분들의 조합된 형태로 표현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것이 생각하기에 가장 짧은 경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가시성 그래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도가 주어졌을 때 장애물의 형태, 뭐 로봇의 시작점, 끝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저 경로들을 찾아서 그 경로에 맞춰 가지고 이제 로봇을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가시성 그래프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컴퓨터공학에서 내지는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프라고 하는 뭔가 분야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점 여러 개의 점들이랑 선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시성 그래프의 특징이 장애물의 각각의 꼭지점에서만 이 선분들이 꺾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의 꼭지점들을 그래프의 모든 후보점들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는 충돌하지 않는 그러한 선들을 다 연결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에서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가 뭐냐를 찾으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시성 그래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가시성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이 충돌 안전성을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고려한 보르누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또 있고 여러 가지 고전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복잡한 내용들 아주 좀 함축해서 설명드리라고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어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 RRT라고 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방법은 최근에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고전적인 경로 계획 방법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카메라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5년 전 핸드폰에 들어있는 카메라랑 지금 카메라랑 너무나 다릅니다. 이 픽셀 보통 점의 개수를 픽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해상도도 또 너무나 다르고 뭔가 이제 하죠. 지금 이제 로봇 주변에 사용되는 센서들도 그래요. 뭔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너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요만큼만 다소 좀 센서 정보가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요만큼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만큼 뭔가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로봇이거든요.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자율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아주 빨리 판단을 해서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한다 아니면 계속 직진을 한다 우회전한다 좌회전한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아주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가시성 그래프 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뭔가 복잡해지는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게 빠르게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로봇 경로 계획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 샘플링에 기초한 즉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전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랜덤하게 임의로 정보를 추출해서 일부 정보만 가지고 빠르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RR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RRT는 영어로는 이제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무작위로 빠르게 막 뻗어나가는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트리의 예시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런 이제 것이 이제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지금 막 빠르게 뭔가가 막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RRT가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가운데 있는 녹색 점이 현재 로봇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위치점 주변으로 랜덤한 위치의 지점들을 로봇이 막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장애물이 아니면 그 지점을 바탕으로 이 지금 트리에서부터 그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가능한 길들을 막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전체 지도에 대해서 내가 이동 가능한 뭔가 경로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이런 것이 이제 RRT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RRT 알고리즘은 간략하게 표현한 것도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조금은 복잡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작점이 있고요. 이 R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의의 점입니다. 랜덤 포인터의 약자로 RP라고 적었는데 임의의 점이고 저 검정점이 이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가야 되는 목적 지점이라고 하면 시작점과 목적 지점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지 내 주변에 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판단하는 건 고전적인 방법에 속하고요.
내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전체 공간에서 이미 한 점을 찍어가지고 그다음 그 점과 가장 가까운 이제 시작점 주변에 이 녹색 점들이 이미 시작점을 주변으로 트리가 만들어져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트리를 형성하고 있는 점들 중에서 이 임의의 점, RP에 제일 가까운 점 하나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RP점 사이에 거리를 따져가지고 그 거리가 어떤 크기 이내이면 그냥 RP점을 그대로 붙여버리고 이 RP가 너무 멀리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 안에 들어오는 이 원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위치에 새로운 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리를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운데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트리가 뻗어나가는 내가 이동 가능한 경로들을 빨리 막 찾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요 새롭게 만들어진 지점이 목적 지점과 일정한 그 거리 이내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점에서부터 목적지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경로를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RRT고요.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가운데 빨간색이 이제 장애물 영역이에요. 내가 임의의 점을 찍었는데 그 임의의 점이 임의의 점을 찍고 그 점과 뭔가 가장 가까운 뭔가 새로운 점을 그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은 다음에 뭐 이제 아까 전에 원거리고 원과 만나는 점에 막 새로운 점 붙인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점이 장애물 속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뭔가 장애물 영역에 뭐가 있느냐 같은 그런 단계가 사실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간략하게는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실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현실 코딩을 여러분들이 뭐 그 파이썬 코딩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스크래치 코딩 이런 걸 해보셨겠죠. 예, 그런 코딩을 실제로 할 때는 훨씬 더 좀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는 그 RRT를 잠시만요. 이게 실행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요거는 실행이 잘 안 되네요. RRT를 여기 보이는 게 그 마우스 G죠. 여러분들 스크래치 코딩 하면 막 G 같은 게 막 움직이면서 커스처럼 움직이면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절차를 실제 스크래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이 뭐 로봇 경로계획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아주 막 복잡하거나 막 그 뭐 아주 어려운 그렇게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 가지고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요거는 안 되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같은 경로 계획을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위치 에너지 장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 메소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고전적인 알고리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아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니까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겠죠. 어떤 방법이냐면 그 로봇 주변에 내 주변에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없다 뭐가 맞을까요? 있다. 위치 에너지는 위치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내가 이제 물을 이런 위치에 들게 되면 이 높이 차만큼의 에너지를 얘는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물을 놓는 순간 이렇게 아래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근데 내가 바닥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현재 위치에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없게 되겠죠. 뭔가 위치 에너지 값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동이 되겠죠, 아마도. 자, 그렇게 로봇 주변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의 에너지 장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그 에너지 장에 의해서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그런 방법이 이제 위치 에너지 장입니다. 말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로봇의 현재 위치가 여기 빨간 점, 가야 될 위치, 골이 이제 녹색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산의 꼭대기고 여기가 산의 제일 낮은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 제일 낮은 방향을 향해서 뭔가 이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 에너지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가만히 공을 놓아도 그 공이 굴러서 저기로 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있다라면 그 목적지 쪽으로 당기는 그런 힘을 강제로 만들자. 그런데 가는 길에 장애물과 부딪히면 안 되니 장애물 주변에서는 나 가까이 오지 마 하는 밀어내는 청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자. 그래서 목적지로 당기는 힘과 장애물 주변에 밀어내는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위치 에너지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어트랙티브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 지점이 제일 낮고 목적 지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게 그렇게 이제 장을 형성을 한 거고요. 인력 장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옆에 있는 리펄시브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 주변이 아주 높고 장애물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영향이 없게 아주 낮게 가상의 에너지 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저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상에서 적용하는 위치 에너지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미분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실 건데 기울기 찾는 거예요. 어떤 쪽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곳인가 하는 방향을 찾는 기울기를 찾는 걸 미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고차원 공간에서 미분하는 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한 값의 반대 방향 이게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저런 포텐셜을 만들고 그 미분한 그 크기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지도의 각 위치에 표현을 하면 어떤 위치에서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서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동해야 되는지 조금 이동해야 되는지 정보들을 각 지점에 대해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치 에너지 장을 사용하는 로봇 경로 계획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좀 우수한 이유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아주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로봇 이동과 관련된 문제는 경로 계획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 제어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경로 계획과 이동 제어가 이 방법 하나로 같이 해결이 돼요. 얘는 사실 저 에너지 장을 만드는 순간 로봇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위치에서 너는 여기로 가야 돼. 그 다음 위치에서 너는 여기로 가야 돼.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가 뭐냐면 지역 국소점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왼쪽 위에 보이는 환경이 실제 로봇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이 디귿자 모양의 장애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한테 주어진 문제는 저 아래쪽에 파란색 점, 목적점, 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하라가 로봇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주변에서 청력을 만들고 저 골로 끌려당기는 이제 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치 에너지 장을 가지고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미분값들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 그 각각의 빨간 지점, 이 빨간 점은 중요하지 않고요. 빨간 점에서 이 붙어 있는 이 막대가 중요합니다. 이 막대가 길면 빠르게 내지는 많이 움직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막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저 디귿자 모양의 가운데가 되면 움직임이 없어요. 막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런 것이 갇혔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저런 문제가 이제 지역 국소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 국소점 문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런 디귿자형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발생을 하고요. 지금 이제 얼핏 보면 그냥 아래로 통과하면 됩니다. 로봇이 그냥 쭉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데 양쪽에 지금 내려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죠. 왼쪽 장애물은 이쪽 장애물은 내 쪽에 오지마 하면서 이런 쪽으로 피해가라고 청력을 줄 것이고, 이 장애물은 내 쪽에 가까이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라, 이쪽으로 자꾸 밀어내는 힘들이 생기죠. 자석처럼. 얘는 목적 지점이니까 이쪽으로 와 하고 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합해지면 이쪽으로 뒤로 밀려지게 되는데, 뒤로 밀려지는 힘이랑 앞으로 당겨지는 힘이 같아지는 어떤 지점에서 얘는 또 서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역 국소점 문제의 또 다른 패턴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출발 지점 로봇 위치에서부터 목적 지점까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목적 지점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목적 지점에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지역 국소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최근까지 연구를 했던 거는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는 고안을 했었어요. 저희 세면대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받아 놓고 그 세면대에 막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 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뚝 누르면 이 물들이 빠지죠. 싱크홀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 물이 안 빠지고 가만히 있느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물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모방해 가지고 앞에서 저런 이제 위치 에너지 장애 지역 국소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몸 하나이면 나에게 앞으로 가라는 명령, 뒤로 가라는 명령이 동시에 오면 나는 아무 데도 못 움직일 거예요. 근데 내가 몸 하나가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앞으로 오라고 하면 어떤 점은 더 앞에 있는 점은 앞으로 끌려갈 것이고, 더 뒤에 있는 점은 이제 뒤로 오라는 명령에 따라서 뒤로 끌려갈 것이고, 각 점들은 이동해서 경로들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로 저런 경로가 만들어지니 로봇 입장에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경로 중에 더 좋은 경로를 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워터싱크 모델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앞서 보셨던 이 위치 에너지 장에서는 이제 못 간다 그랬죠. 여기 딱 써 있습니다. 못 가고. 그래서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할 법한 저런 경로를 따라서 잘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주 이제 복잡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고, 그리고 실제 위치 에너지 장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문제들도 훨씬 더 좋은, 저기 PL이라고 나와 있는 게 패스 랭스예요. 이 경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길이 더 짧은 경로, 더 최단 거리에 가까운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짧은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내용인데, 참고로 이제 위치 에너지 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오랫동안 사용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 국소점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도 이제 지역 국소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도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 아래쪽에 영어로 적혀 있는 랜덤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랜덤워크가 뭐냐면 알고리즘이 앞으로 한 걸음 가라고 명령을 줬다고 해서 앞으로 한 걸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작은 랜덤 값을 추가를 하는 거죠. 앞으로 한 걸음, 옆으로 0.5걸음,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값들을 그때 그게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랜덤 값들을 통해서 가서
이 지역국수점을 피해가는 게 만든 것이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데요. 그 랜드마크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국수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랜드마크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경로를 가는 그런 이제 비효율성을 우리가 이제 개선을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좀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로봇이 무엇인가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로봇의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로봇 설명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이동 로봇 아마존의 키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뭐 자율 재구성 로봇이라고 하는 뭐 변신 로봇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의 이동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임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해당되는 이동 제어, 그다음에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해당되는 이제 경로 계획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버그 알고리즘, 가시성 그래프와 같은 이제 고전적 알고리즘 이외에도 이제 최근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RRT 방법, 그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위치 에너지 저장 방법과 그것을 개선한 워터싱크 모델이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방법 간략하게 아이디어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